삼성은 이제 추락하고 있지 않나요? 반도체 점유율에서 TSMC에 밀리고 일본이 부활을 선언하며 미국의 CHIPS 법안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이 질문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세계를 압도했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그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역사를 써온 기업입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삼성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심지어 더 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경제,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건 도전의 연대기입니다. 한 나라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온 과정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정말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선 로웰입니다. 저는 미국의 첨단 기술 중심지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반도체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연구에 몰두하며 미국 정부의 칩스 법안 덕분에 이 산업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늘 반도체 시장에서의 구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TSMC는 절대적인 왕좌에 앉아 있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강자일지 몰라도 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 믿음을 흔드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점심자리에서 동료들과 칩스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만과 일본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동료가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이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2위라는 거 알고 있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건 좀 과장이 아니야? 메모리 반도체는 잘할지 몰라도 TSMC랑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을까? 동료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삼성이 E&M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E&M 공정?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건 도전이 아니라 기술의 최첨단을 목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TSMC가 이 시장에서 독보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점유율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래봤자 TSMC에 한참 밀리겠지. 그런데 동료는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점유율이 낮아도 삼성은 이미 2위야. TSMC가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은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그 대화 이후 저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전자 하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 떠올랐고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만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탐방 프로그램 참가 이메일이 도착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제목은 한국 반도체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었어요. 동료들이 농담을 던지며 저를 바라봤죠. 네이선, 내가 가야지. 가서 삼성의 실체를 확인해봐. 결국 저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삼성이 정말 TSMC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제게 던진 이 도전은 예상보다 더 큰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과연 삼성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이번 여정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도체 연구자로서 자존심이 걸린 질문에 답을 찾으러 가고 있었죠. 동료들에게 내가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TSMC처럼 파운드리 강국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해 너무 낯설고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첫 인상이 저를 압도했어요. 서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도로에는 전기차가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디지털 간판은 최첨단 기술의 무언의 광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이곳이 세계적인 IT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방문지는 삼성이었습니다. 가이드는 단호하면서도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세계 2위입니다. 현재 E&M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네덜란드의 ASML과 긴밀히 협력해 EUV 기술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E&M 공정, EUV 기술, 이런 수준의 첨단 기술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고. 가이드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는 감탄이었어요. 솔직히 EUV 기술 도입과 같은 첨단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삼성이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이었어요. 그래봤자 TSMC의 점유율을 따라잡기엔 멀었을 거야.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삼성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술과 성과를 하나하나 들으며 이 회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EUV 노광 공정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삼성은 차세대 E&M 공정과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메모리와 파운드리 솔루션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격차를 줄이기엔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 질문에 가이드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유율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기술력은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삼성이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은 저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무언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들은 모든 설명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서울 도심으로 돌아가며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그들이 준비 중인 기술력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아직 TSMC와의 격차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삼성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직접 본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탐방을 앞두고도 머릿속이 여전히 삼성전자로 가득했어요. TSMC와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믿었던 제 기존 사고방식이 뒤흔들린 건 사실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 방문 첫날, 가이드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개를 시작했어요. 이어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SK하이닉스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죠. 일본이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제한했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고 지금은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갔거든요. 저는 그럼 처음엔 얼마나 타격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었고 가이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초기 생산량에 차질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지금은 일본 규제 이전보다 더 강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신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반도체 독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협력업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제가 던진 질문에 가이드는 약간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일본도 그 뒤로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980년대처럼 다시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너무 뒤처졌으니까요. 1980년대 일본은 반도체 시장의 왕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상위 10곳 중 6곳이 일본 기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며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과거의 강자가 지금은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한국이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가이드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일본만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과 대만을 포함한 모든 경쟁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제가 자연스럽게 일본과 한국의 경쟁 구도로 흘러갔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을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또 다른 참가자가 대답했어요.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반도체 제조를 위한 협력 체계가 부족합니다. 한국처럼 기업, 정부, 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중소협력업체까지 모두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과거에는 시장을 지배했지만 현재 한국이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탐방이 끝난 후 저는 SK하이닉스의 로비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한쪽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과거에 집착하는 일본과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 이 차이가 결국 모든 걸 바꿔놓은 걸지도 몰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SK하이닉스의 성과와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한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탐구할 시간이었죠. 첫 번째 일정은 네덜란드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가이드는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삼성전자는 EUV 극자외선 장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ASML과 긴밀한 협력 덕분에 삼성전자는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왜 ASML은 한국과 그렇게 긴밀히 협력했을까? 일본이나 미국도 충분히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가이드는 제 질문에 답하며 중요한 맥락을 짚어줬습니다. ASML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신뢰합니다. 과거 일본은 광학기술에서 세계 최고였지만 반도체 노광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는 뒤처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ASML과의 협력을 통해 EUV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 한국과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 반도체 동맹을 선언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특별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죠. 가이드는 웃으며 사실 한국은 칩스 동맹, 즉 치포의 일원이지만 스스로도 독자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이죠. 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독립적인 기술력을 통해 자신만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일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이 공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칩스 법안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한국과 대만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미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만 TSMC가 치포 동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TSMC와의 직접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자지만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를 다룹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더 폭넓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저를 또다시 한국 반도체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죠. 저는 이미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삼성전자의 E&M 공정과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E&M 공정 기술을 2025년까지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이 공정은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비친 기술 설명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솔직히 이런 발표는 기업의 홍보 자료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은 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고성능 컴퓨팅과 AI 가속을 위한 NPU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은 AI 연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PU는 제가 미국에서도 자주 듣던 기술이었습니다. AI의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죠. 두 번째 일정은 SK하이닉스의 HBM과 DDR5 메모리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가이드는 HBM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HBM은 AI와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는 HBM3가 엔비디아의 AI GPU에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설명했어요. HBM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량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통해 차세대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이드는 웃으며 TSMC가 파운드리의 왕이라면 SK하이닉스는 HBM의 왕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탐방이 끝난 후 저는 서울 도심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SMC와 일본은 한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게임의 규칙은 한국이 새롭게 쓰고 있는 것 아닐까? AI와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은 결국 한국이 더 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이 모든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해왔을까? TSMC와 일본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기술력과 전략은 이해했지만 반도체 산업은 기술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남고 있는 걸까요? 이번 일정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강연은 한 산업 분석가가 한국 반도체의 위치와 생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분석가는 처음부터 강렬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이 산업의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압박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해왔죠. 분석가는 곧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자국 내로 끌어오기 위해 칩스 법안을 시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자립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고 있죠.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며 생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칩스 법안으로 인해 한국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 통제와 중국의 반발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과 중국의 큰 고객입니다. 삼성은 미국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기업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합니다.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칫하면 기술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복잡한 상황을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생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나온 기술적, 산업적 대응을 설명했어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는 동시에 네덜란드 ASML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I 및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가치 메모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서 모두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는 일본의 반도체 부활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일본은 TSMC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산을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이상을 투자하며 투나노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들을 대비해 소재, 장비,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한 주요 소재의 국산화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며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가적 단결과 자립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사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기술 보호주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마무리하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찾아내고 생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강렬했던 강연과 탐방 일정이 끝난 후 저는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기술적인 설명이나 경제적 전략보다 한국 반도체가 가진 정신적 가치와 상징성에 대해 배우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삼성전자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걸어온 길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기록한 전시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안내 가이드는 1970년대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저 외국 기술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전에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던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다니 그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이드는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였죠. 전시관에 걸린 사진 속 삼성전자의 초기 연구소는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생각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의 모습은 생생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1990년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나라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외국 자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급락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당시 이건희 회장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했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컸습니다. 외환위기의 혼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비용의 첨단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사업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만큼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여유가 없었던 자금을 쥐어짜내 63회가 DRAM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이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를 따라가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 그 말은 기업의 목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도전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결단은 결국 옳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1999년 DRAM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되었죠. IMF 외환위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결단과 도전 정신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외환위기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 자본의 의존의 산업을 복구하려 했지만 한국은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강화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며 저는 한국 반도체가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꼈습니다. 특히 가이드는 삼성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중심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다니는 미국의 기업들도 혁신을 중요시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건 나라를 위한 도전이라는 강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일정은 SK하이닉스의 직원들과의 간담회였어요. 직원들은 그들이 개발한 HBM 메모리와 DDR5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기술이 AI와 데이터 센터 같은 차세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반도체를 그저 기술의 일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반도체는 기술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반도체에 많은 것을 걸고 있나요? 가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상징입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호텔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첨단 기술, SK하이닉스가 자랑하는 메모리의 위력,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동맹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생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들은 제게 산업 탐방 이상의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탐방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와 같은 주요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도전 정신과 끈기,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통해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도전과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TSMC와 삼성의 경쟁 구도를 기술적 성취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 산업에서 보여준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강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TSMC와 일본 중심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설 자리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었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의문이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를 통해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이제 저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 아니라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의 첫 여행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웅장한 유적과 풍부한 전통을 기대했지만 그보다 먼저 마주한 것은 불결한 환경과 충격적인 공공질서였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쓰레기와 불편한 위생시설은 저뿐만 아니라 유럽 관광객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깔끔함과 세심한 안내,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자연과 고풍스러운 한옥마을은 그 자체로 평온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제야 확신합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동아시아에서 진정으로 매력을 느낄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앙카 마리노, 이탈리아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럽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내 여행 프로그램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었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대륙은 대형 여행사들이 이미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남미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시장이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동아시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동아시아가 신흥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국적이고 오래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들도 많아서 유럽인들이 기대하는 독특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특히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오가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이 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죠.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문화는 물론 현대적인 도시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관광지로 사랑받아왔고 현재는 엔저 현상으로 대형 여행사들이 대규모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에 발을 들이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죠. 그때 일본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눈에 띈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중국 문명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 수업에서 들었던 중국의 웅장한 역사와 독특한 예술 작품들, 그리고 저마다 이야기를 품은 고대 유적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기까지 했었죠. 무엇보다 중국은 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같은 세계 문화유산은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매력의 상징이었죠. 중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으며 각 민족은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의상, 음식, 생활 방식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특한 여행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한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중국 여행 패키지의 수요는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도시도 방대하니 저 같은 소형 여행사도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잠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작고 단조로운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도시가 현대화되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자칫 단조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관광지를 꼽자면 한국보다는 중국이 주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이미 유럽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다양한 고층 빌딩들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현대적인 도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독특한 전통이 살아있는 소수민족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그램이라면 분명 유럽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처음 중국에 발을 디디며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기분은 제가 무언가 거대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베이징은 첫인상부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층 빌딩과 거대한 공항 시설은 예상보다도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베이징 도심을 둘러싼 거리의 규모는 유럽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넓고 화려했습니다. 시내에 들어서니 그 유명한 자금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성들과 비교할 때 더 넓고 화려하면서도 전통적인 중국의 붉은 벽과 금빛 장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죠. 많은 유럽인들이 자금성을 방문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중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장소를 넘어서 문화와 전통이 응축된 거대한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규모가 남다르더라고요. 중국의 대도시는 여행지로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중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풍부했죠. 다만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한 풍경일 테니까 여행객들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사실 이런 자잘한 문제들보다는 상하이의 압도적인 풍경과 중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만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본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농촌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전통과 문화가 남아있다고 들었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고유의 생활 방식은 유럽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라고 믿었어요. 도심을 시작으로 중국 소수민족 문화와 농촌의 여유로움까지 소개할 수 있다면 완벽한 여행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상황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이 달라지더니 도로 위에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사 중인 지역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갈수록 쓰레기는 점점 더 많아졌고 도로변에는 플라스틱과 각종 오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이동하며 잠깐 쉬어갈 생각이었지만 휴게소는 상상 이상으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들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시설들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질 만큼 불결했고 악취가 진동에 숨을 참아야 했어요.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상상했던 고유의 매력을 보여주기보다 충격적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찌린내가 저를 맞이했고 길바닥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냄새가 마을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것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곧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성인 남성이 길 한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진 채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 있자 가이드가 다가와서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배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한쪽에서 성인 여성이 골목길에서 배변을 하고 있었고 하필 제가 그곳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태연하게 나머지 볼일을 보고는 일어섰습니다. 어떤 뒤처리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꿈을 꾼 줄 알았습니다. 가이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배변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릴 때 입는 카이당쿠라는 바지도 아이들이 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에서 배변하는 습관이 성인까지 이어지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며 소리를 지르는 제 행동이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유럽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농촌 지역의 여유로운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지만 이런 위생 상태라면 여행객들이 오히려 불편함과 충격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곳을 둘러보며 중국의 매력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대도시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려는 마음으로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 농촌에서 마주친 문화적 장벽이 마음에 걸려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가이드는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안도감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마냥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이곳에서는 이런 행동이 굳이 감춰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가이드와 중국의 공공위생관념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 궁금했어요. 가이드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주변의 눈치를 덜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에서는 개인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고 했어요. 본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길거리에서 작은 무례함이나 비위생적인 행동도 특별히 나서서 지적하지 않는다고 했죠. 더 놀라운 것은 가이드조차 이러한 상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배변하는 것조차도 농촌에서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불편해하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저는 그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일상 관습들이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중국 여행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심 속 웅장한 건축물과 유명한 문화유산들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경험은 유럽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중국은 크고 다양한 나라라서 도심과 농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를 받아들이며 사는데 외국인이라면 더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 찾아온 입장이었기에 단순히 이해하고 넘기라는 조언만으로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방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유럽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중국을 직접 경험하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편안함과 위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농촌과 소수민족 마을에서 겪은 일들이 계속 떠오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과연 그들이 이런 불편함을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처음 여행 상품을 계획할 때 잠시 고민했던 나라였죠. 거대한 중국이 경쟁력이 있어 보였기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럽에서도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규모가 작은 나라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대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제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기대와 호기심보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를 잘 몰랐으니까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도착하자마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방문자들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 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이미 잘 알려진 도시죠. 그러나 저는 서울에 대해 그저 현대적인 빌딩이 많은 대도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본 순간부터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편리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노선은 잘 짜여져 있었고 플랫폼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모든 안내판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며 본 도시 풍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높은 빌딩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공원들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했고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정비된 곳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유럽에서도 강 주변에 공원이 잘 조성된 도시들이 있지만 서울의 공원들은 훨씬 깨끗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 주변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그 주변에는 전통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수백 년 전의 역사와 전통이 그 자리에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유럽에서도 고대 유적지가 많지만 이렇게 현대적인 도심 속에서 과거의 모습이 살아있는 장면은 보기 힘들거든요.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점심시간이 되어 한국의 전통시장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의 추천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맛보았는데 깊고 진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재료와 풍부한 양념은 유럽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맛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유명한 한강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한강을 중심으로 삶을 즐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강 주변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고 조명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사이에 잘 가꿔진 녹지 공간이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이었죠. 특히 밤이 되자 서울은 더욱 활기를 띠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 연인들이 함께 걷는 모습 등은 이 도시가 단순히 번잡한 대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도시가 가진 편리함과 현대성 그리고 전통과의 조화가 유럽인들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고풍스러운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도시 곳곳에서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시 매력을 충분히 느낀 후 가이드의 추천으로 자연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양양이라는 곳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양양으로 향하는 길에 펼쳐진 한국의 자연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도심에서 2~3시간 정도만 벗어나도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양양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시원한 바다였습니다. 저는 파도가 밀려오는 광경을 바라보며 바다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핑을 즐기며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곳은 활기찬 분위기가 넘쳤고 어디를 둘러봐도 정돈된 해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양에서 가까운 설악산으로 등산을 떠났습니다. 양양은 산과 바다가 동시에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여서 조금만 이동하면 등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절경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낙산사라는 곳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유럽에서도 이런 장소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양이 유럽인들에게도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여행을 선호하는 유럽의 젊은 층에게 양양은 완벽한 여행지로 보였어요. 더욱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의 큰 장점이었어요. 중국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과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양양은 세심하게 잘 관리된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관광지를 넘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죠.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도 이곳에서 서핑을 배우고 등산을 즐기며 한국의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양양에서 자연과 레저를 만끽한 후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는 과거 한국 신라 왕국의 수도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유적이 잘 보존된 곳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됐죠.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첫인상은 시간이 멈춘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과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고대의 건축물과 탑들, 그리고 전통적인 한옥들이 현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경주의 거리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깃들어 있었고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일으켰어요. 유럽에서도 고대 건축물이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경주는 훨씬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죠.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럽의 역사 도시와 달리 경주는 조용히 역사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대 사찰인 불국사였습니다. 불국사는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의 경관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사찰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와 돌, 그리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며 무언가 신성한 느낌마저 들게 했죠. 유럽에서 보아온 성당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색감은 자연스럽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서 우아함이 묻어났어요. 불국사 내부를 둘러보던 중 가이드로부터 이 사찰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건축되었고 모든 구조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나무와 연못,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물소리까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어우러져 있었죠. 불국사를 나온 후 저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한옥마을은 수백 년의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한 전통 가옥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옥의 지붕과 창문, 마루는 모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단아한 디자인과 목재의 질감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한국 전통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이 경험이 유럽인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밤을 맞이하자 경주는 낮과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 햇살 아래 빛나던 한옥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차분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작은 등불들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동양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고요한 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깨달았죠. 차분한 정원과 달빛 아래의 한옥들은 이국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의 작은 마루에 앉아 경치와 함께 조식을 즐기며 차를 마셨습니다. 나무와 종이로 이루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과 신선한 공기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평화를 선사했어요. 경주의 한옥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이 도시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주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평화로운 정서가 담긴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주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농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농촌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위생시설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에 대해 알아보니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 농촌 체험은 유럽인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전주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비빔밥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은 한국의 전통적인 농업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관리가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과 나무들이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이와 같은 정돈된 공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마을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한국의 농촌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된 환경과 세심하게 관리된 자연 풍경은 특별함을 더해주었죠. 마을에는 작은 민박집들이 있어 외국인들도 숙박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박집은 필요한 시설들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늑한 이불을 덮고 누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과 함께 고요한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편안했고 온화한 분위기에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농촌에서의 체험이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어려운 환경과 문화 차이로 불편함이 많았지만 한국의 농촌은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한국의 전통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촌 마을은 청결하게 관리되어 외국인들이 위생 문제로 불편을 겪을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여행자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중국이 가진 광활한 영토와 웅장한 역사에 매료되어 그곳을 찾았지만 실제 여행 속에서 경험한 중국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생 문제나 공공시설의 불편함은 관광객들이 이질감을 느끼기 충분했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심과 농촌 어디에서든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돋보였으며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한국인들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도심과 자연, 현대와 전통이 잘 조화된 나라라는 점에서 유럽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현대적이고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도시는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된 관리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자연은 또 다른 큰 매력이었습니다. 양양의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에서부터 경주의 고즈넉한 한옥마을과 전통적인 사찰까지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가 많지만 한국처럼 다양한 풍경을 좁은 거리에서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지만 그 안에 담긴 다채로운 경험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흥미롭고 독특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러한 한국의 다정한 분위기를 경험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국을 찾게 될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보니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할 여행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